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4 뉴탐스러운 사회 김건태고요. 자, 이번 시간은 13번째 시간인데요.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 격차 해소라는 단원으로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조금 어려운 주제들을 우리가 달려오셨죠. 그래서 그 주제들을 사뿐히 밟고 오신 친구들은 이번 시간의 내용은 조금 그보다는 내용적으로는 좀 쉽습니다. 자, 그렇지만 개념과 원리가 조금 쉽다는 거지 우리 사회의 현안들, 주요 이슈들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본격적인 주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 격차 해소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퀴즈를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명 건쌤 퀴즈죠. 자, 국가의 삼권 분립은 우리가 권력 분립, 삼권 분립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삼권이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요? 선생님 집에 있던 그 다리 3개짜리 상이 있었죠? 하나가 무너졌더니 상이 기울더라. 그래서 권력 분립은요. 자, 3가지 권력이 서로 분리가 되어서요. 서로 견제하고 독립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독립돼 있어야 하면서 견제하고 서로 감시하고 이런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 하는 게 삼권 분립론입니다. 혹시 누구 학자 한 명 기억나시는 사람 있나요? 로크는 이권 분립론이었고요. 몽테스키우의 삼권 분립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법권, 법을 제정하는 그런 권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집행한다. 그래서 행정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적용하는 것, 그 국가 권력을 우리는 사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입법부는 국회고요. 행정부는 정부고 사법부는 법원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선생님, 사법부에 헌법재판소가 포함이 되나요? 질문하신 친구들 분명히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삼권에서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다 하는 것도 명심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인데요. 지역의 각종 현안과 사무는 지역 주민 스스로 처리해야 함을 의미하는 민주주의의 제도 원칙 뭡니까?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이야기고요. 우리 공부했던 거 떠올리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이런 것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있고요. 지방에도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죠. 그런 것도 구분할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배우니까 이게 익숙치 않아서 그렇죠. 이걸 막상 공부하고 나면 그렇게 어려워서 못하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개념은 고1 사회에서는 적어도 없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영어 수학도 다 공부하시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관심만 갖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복습만 해주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파이팅 하고요. 세 번째 한번 볼게요.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닌, 자, 아니래요. 법의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내용인가를 따져보는 것은 뭐에 해당한다?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니고 진짜 법치주의다.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실질적 법치주의는 단지 법치만 해서 될 게 아니라 그 법이 어때야 한다는 거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진짜 좋은 법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 법치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공부했던 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히틀러의 수권법입니다. 그러니까 법 같지 않은 법이죠. 아주 나쁜 법인데 그거에 따라서 통치했다. 그래도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법치를 만족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지만 그건 사실 의미는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 조금 자세하게 문제를 3가지를 우리가 같이 풀어봤는데요. 왜 자세하게 했느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건쌤 퀴즈가 아니고요. 건쌤의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신 적 있죠? 심화 문제 푸시면서 선생님이 준비한 기출문제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정리할 거기 때문에 지금 나 잘 모르겠어 하는 친구들은요. 그래도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공부하시면 다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몸속으로 팍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 시간에 이제 주제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요.
오늘의 궁금증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딱 이거 강의 들어오시기 전에 교재로 40페이지죠. 40페이지를 쭉 스캔을 해보니까 이 말이 제일 먼저 눈에 띠디디 탁 들어옵니다. 바로 사회적 약자입니다. 사회적 약자란 도대체 누구인가요? 이게 이번 시간에 이제 대표적인 주제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런 말도 보이죠? 이 사회적 약자라는 말보다 조금 더 어려운 말 하나 보이는데요. 적극적 우대 조치라는 말이 보이네요. 자, 적극적이라는 말은 알겠어요. 우대라는 건 뭐죠? 높게 대우하겠다. 더 존중하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여러분들 예전에 선생님도 어렸을 때요. 그 부루마블 게임이 있어요. 주사위를 이렇게 굴려가지고요. 어느 나라에 딱 걸리면 뭐 이렇게 돈 통행료 내고 지나가고 이런 게임이 있죠. 근데 거기에 쿠폰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대권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촌 형들하고 그 부루마블 게임을 하면서 우대권에 당첨이 돼서 선생님 너무 좋아서 점프를 하다가 한번 머리를 심하게 부딪힌 그런 기억도 나네요. 그러니까 이 우대라는 말은요. 더 대우해 주겠다. 그러니까 우대권을 가지고 있으면 통행료를 안 내고 그냥 면제받고 지나가는 그런 권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대라는 말이 그런 말이죠. 그럼 적극적인 우대 조치? 도대체 누구를 적극적으로 우대하란 말이야? 누굴까요? 답은 나왔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대 조치를 취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걸 적극적으로 하라네요.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번 시간에 꼼꼼하게 하나하나 따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요. 일단 전 시간이나 그 전 시간처럼 그렇게 필기할 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뭐 교재에 있는 내용과 좀 중복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손글씨로 쓰는 것의 중요성은 선생님이 누누이 말씀드렸었죠. 손글씨로 나만의 필체로 정리를 한 것. 그걸 가지고 나중에 공부를 해야 내 거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사회적 약자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자, 사회적 약자라는 건요. 일단 개념 정의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럼 약자라는 건 반대적인 의미에서 한번 들어와 볼까요? 강하지 못한 사람들. 그럼 강하지 못하다 무슨 말일까요?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또는 뭐 개인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게 집단이 될 수도 있죠. 사회적 약자에 위치한 집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소외되어 있다는 얘기는 조금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현재 굉장히 많이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다른 쪽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까요?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누군가가 나서서 도와줘야 할 사람들. 그러니까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 혜택을 줘야 하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보호와 혜택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사회적인 약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내용을 보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에서 조금만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소외되어 있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보호와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가 그러면 누가 있을까? 우리 사회에서. 자, 우리가 이제 여러 사회적 약자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 교재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교재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베버라는 학자가 있거든요. 이 베버의 계층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베버가 연구해서 이론화시킨 건데요. 이 사회 계층이라는 거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나눌 수 있냐? 베버의 계층론은 자, 사회적인 지위라는 게 있다. 사회적인 지위,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못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권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계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상위 계급, 하위 계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급이라는 건 보통 뭐 신분제에서 계급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지만 지금 현대 사회는 신분제가 없지요. 그래서 막스 베버가 계층론에서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사회적인 아니고요. 다시 정정.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계층은 우리가 계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계급이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계층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럴 수 있죠. 지위가 높고 권력도 많고 계급도 높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좋고 정치적 권력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다. 그러면 당연히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약자는 아닐 겁니다.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요. 지위는 높은데 권력은 낮고 계급도 낮다. 이럴 수 있지요. 예를 들면 어떤 가난한 대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뭐 돈에 욕심 없고 그래서 막 경제적으로 잘 살거나 정치적 권력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대학 교수님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지위는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불일치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럴 수도 있겠죠. 경제적으로 봤을 때 계급은 높아요. 예를 들면 물려받은 땅이 있어서 갑자기 땅값이 팍 오른 졸부. 우리가 졸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 사회적 지위는 별로 높지 않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 권력도 낮다. 근데 돈은 많다.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사회적 약자가 되려면 이 중에서 몇 개가 좋고 몇 개가 나빠야 되나?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 기준을 선생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딱 바라봤을 때 이 세 가지가 뭐 다 취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중에 하나가 너무 취약할 수도 있고 뭐 그럴 때 우리는 사회적 약자다.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따가 선생님이 사회적 약자의 예를 쭉 지금부터 이따가 아니고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해볼 텐데요.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사회적 약자의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빈곤층이 있어요. 빈곤층. 그러면 선생님 아까 베버의 계층론에 딱 봤을 때 빈곤층은 일단 경제적으로 봤을 때 계급이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하위층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경제적 빈곤층, 이 빈곤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국가는 기초적인 생활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기초생활 보호제도, 기초생활 보장제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마련해서 빈곤층에 대한 보호와 혜택을 주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의 또 대표적인 예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사회적 약자의 여러분들 선생님 너무 많이 떠올라서요. 지금 순서를 어떻게 할까가 약간 이제 고민되는데요. 여러분들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랑 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교재에 없는 거 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자, 선천적인 경우도 있고요. 후천적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장애인이라는 말을 선생님이 딱 쓰면요. 학교에서 이제 똑똑한 친구들이 선생님 장애인이라는 말은 좀 안 좋은 말 아닌가요? 장애우라고 쓰는 표현이 더 좋은 표현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사실 장애인들이나 우리나 사실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인자를 안 쓰고 특별히 괜히 우자를 쓰면 이건 오히려 더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우라는 말보다 그냥 평범하게 장애인이라는 말을 쓰는 게 더 옳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특별히 우라고 표현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자, 장애인 복지법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장애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법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공공주차장이나 뭐 어떤 대형 큰 할인마트나 이런 데 가면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같은 것들이 있죠. 거기에 주차를 했을 때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은 벌금을 내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과태료를 내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제도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들에게만 등급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등급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이렇게 장애 등급이 있는데요. LPG 차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자, 장애인도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성입니다. 근데 이렇게 딱 쓰면요, 선생님 너무 이 여성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 여성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데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성이잖아요. 여성의 지위가 여성이 사회적으로 약자에 위치하나요? 이렇게 반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집에서도요, 선생님하고 선생님 아내가 있는데요, 선생님 아내가 더 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사회적으로 봤을 땐 약자죠. 많은 남성들이 지금 그런 가정에서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감독님도 굉장히 격하게 막 공감을 하시는데요. 근데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보편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어떤 대기업이나 또 고위공무원, 대기업 임원들 이렇게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한정돼 있다는 거죠. 실례로 19대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인데요. 그 중에 여성 의원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300명 중에 한 얼마쯤 될까요? 선생님이 조사를 해보니까 5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굉장히 적은 점유율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여성들에 대한 어떤 임금 수준이나 뭐 직장에서의 처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남성들에 비해서 차별받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에 대한 보호하는 법률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도요, 여성들에 대한 그런 근로기준에 대해서 또 더 혜택을 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조항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성 고용 할당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일정 비율을 정해놓고 여성들을 뽑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뭐 위에 장애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런 고용 할당제 같은 것들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까지 일단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짚고 한번 가볼까요? 사회적 약자 아직 더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일단 요거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시간에 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 결국 큰 그림은 사회적 약자가 있죠. 그럼 이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보호하고 혜택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사회적 약자가 누군지,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떤 혜택을 줘야 하는지, 이 어떤 보호 제도가 있고 어떤 혜택 제도가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목표는 아닙니다.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왜 해야 하는가? 이런 보호와 혜택이 왜 필요한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죠. 바로 평등입니다. 평등. 아니 선생님, 보호하고 혜택을 이 사람들한테만 주는 게 평등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은 뭘 공부 안 한 거예요? 평등의 개념을 공부할 때 실질적 평등을 제대로 공부 안 한 겁니다. 자, 지금 사회적 약자들이요, 약자의 위치에 놓여져 있죠. 그러니까 이들을 보호하고 혜택을 줌으로써 진짜 평등을 달성해보자.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보호하고 혜택을 주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는 건 뭐다? 바로 실질적인 평등이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보호하고 혜택을 주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오히려 그 보호와 혜택으로부터 소외받는 사람들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요. 역차별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 큰 흐름을 알겠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혜택을 주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아까 오늘의 궁금증에서 조금 어려운 말 하나 있었는데요. 적극적인 뭐라고 했다? 우대라고 했다. 적극적으로 우대했더니 왜 우대했죠?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근데 하다 보니까 오히려 뭐가 나타날 수 있다? 역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큰 그림은, 이번 시간의 큰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사회적 약자에 조금 더 내려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여성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노인들도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입니다. 물론 선생님, 우리 내 주변에 이웃집 할아버지는요 되게 부자고 되게 사회적 지위도 높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선생님이 말씀드린 건 뭐라고요? 보편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노인들은 은퇴 이후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젊은 층에 비해서, 청장년층에 비해서 조금 소외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많지요. 그리고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면 뭐 우리가 보통 힘이 빠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회적 지위도 높은 지위에 있었던 분들도 그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령연금이나 뭐 그런 제도들이 있어요. 기초노령연금. 그래서 전 국민의, 그러니까 전체 노인 인구 65세 이상의 인구 중에 70%에 해당하는 노인층에 대해서, 노년층에 대해서요, 기초노령연금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그리고 부부일 경우에는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국가에서 많진 않지만, 많진 않죠. 그렇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인 복지에 관한 법률들이 있어요. 노인복지법 이런 것들이 있다. 요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법률들이 또 노인들을 혜택을 주고 보호하는 그런 제도를 또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아동이나 청소년들도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여러분들 뭐 경제적으로 보나 사회적 지위로 보나 정치적 권력으로 보나 이쪽에 베버의 계층론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여러분들 사회적 지위 높지 않죠. 정치적 권력 뭐 크지 않죠. 경제적 계급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 및 뭐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또 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요, 뭐 보호하는 법은 그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사회적 약자의 예를 좀 마무리하고 갈게요. 자,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적 약자에는요, 소비자들도 사회적인 약자에 해당됩니다. 자, 소비자들은요,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는 입장에 있지요. 우리가 보통 소비자는 왕이다. 선생님, 소비자는 왕이잖아요. 근데 소비자가 약자의 위치에 있다고 선생님 말씀드린 이유는 뭡니까? 물건을 사기 전까지는 왕이죠. 근데 사고 나면 그 다음엔 예를 들면 교환이나 환불을 할 때 이런 것들을 할 때 굉장히 소비자들의 권리가 많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소비자 보호원이라는 기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권리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죠.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빈곤층, 장애인,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 소비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였을 때 불과 몇 년 안 지났죠? 한 20년 전에. 맞아요. 한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쯤에 이들에 대한 권리와 지금의 이들에 대한 권리를 비교해 보면요, 상당히 많이 발전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 사회가 점점 좋아지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나 혜택이 더 요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건물이나 땅을요, 갖고서 빌려주는 사람을 뭐라 하죠? 임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빌리는 사람을 뭐라 하죠? 임차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들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세입자죠. 세입자. 약자의 위치에 놓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런 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 해외 이주 노동자, 해외 이주민. 그래서 이주 노동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문화 가정 사람들도 사회적인 약자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죠. 일단 언어적으로 잘 안 되면 그 사회의 중심, 주류 세력으로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 이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 중에 노동자 계급도, 노동자 계층도 사회적인 약자로 볼 수 있죠. 우리가 노동자들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노동, 근로에 대한 조건을 보장을 받는데요. 여러분들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법정 노동시간이 몇 시간인 줄 아세요? 주당?
하루에 8시간씩 계산해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5일 하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말도 안 되죠. 실제로 40시간 일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어디 있나요? 훨씬 더 많죠. 야간이 붙고요. 휴일 근로가 붙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주당 최장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68시간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OECD 많이 들어봤죠. OECD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아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어제 뉴스에 딱 나온 건데요. 이 68을 과감하게 한번 줄여보자. 그래서 52시간으로 한번 줄여보자.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뭐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좀 높여주겠다 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고용이 창출이 되겠죠. 그럼 고용이 늘어나고 이 사회가 조금 더 발전하게 실업률을 좀 낮춰보겠다 하는 그런 의도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회적 약자 누가 있나요? 농어촌이 바로 사회적 약자예요. 우리가 도시 지역에 비해서 농어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요, 많은 부분에서 혜택을 사실 못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좀 소외되어 있죠. 사실 그렇죠. 물론 안 그런 지역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농어촌 지역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무슨 제도가 있나요? 뭐 농어촌 출신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는 뭔가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런 제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가지고 온 빔 자료를 한번 보면서요.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 조치, 이들을 보호하고 혜택을 주는 조치,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요. 미국 예전 대통령, 1960년대 초중반 대통령 린든 존슨 대통령이 나와 있습니다. 뭐 린드 존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린든 존슨. 여러분 아주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의 다음 대통령이었어요. 케네디 대통령 때 부통령이었는데요.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면서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뭐를 주장하냐면 affirmative action을 주장을 합니다. affirmative action. 이걸 가지고 번역을 하면 적극적 우대 조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린드 존슨 대통령이요. 이런 비유를 합니다. 국민들을 이제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출발선이 있는데요. 두 명이 레이스를 펼칩니다. 그래서 100야드를 가기로 하고 경주를 하는 거예요. 100야드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요. 100야드. 근데 지나고 땅 하고 이제 출발 땅 하고 보니까 한 사람은 여기 와 있더래요. 한 사람은 여기에 이렇게 와 있더랍니다. 근데 두 번째 레이스에 있던 사람은 여기까지밖에 못 와 있었대요. 그래서 왜 이런가 하고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의 발에 사슬이 이렇게 묶여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이거 불공평하죠? 이 사람은 발에 사슬을 묶고 가고 있고 이 사람은 자유롭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공평한가요? 불공평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걸 이렇게 지워야죠. 사슬을 없애야죠. 자, 그리고 다시 달려. 자, 볼까요? 사슬을 없애고 다시 달려. 이제 공평해졌죠. 공평해졌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선생님 이 사람도 없고 이 사람도 없으니까 공평해진 거 아닌가요? 하는데 생각해 보면 공평하지 않죠. 이미 이 사람은 50야드까지 와 있고 이 사람은 10야드에서 새로 출발하면 이 사람은 지는 게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공평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에다가 사슬만 풀어주는 게 아니고요. 이 뒤에다가 뭘 달아주는 거예요? 부스터를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부스터를 확 달아줘가지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부스터를 떼든지 이렇게 해야지 공평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미 너무 불공평했다. 지금부터 똑같이 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냥 우대가 아니고 어떻게 우대해라? 적극적으로 우대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국민들을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는 지금 이미 너무 많은 불리한 상황들을 겪어왔다. 지금 와서 똑같이 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대 조치를 실시해라 하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됐나요? 이해됐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냐? 자, 미국에 진짜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진짜 유명한 사건이에요. 1978년. 여러분들 뭐 태어나기도 한참 전인데요. 의사가 되고 싶었던 베키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에요, 이분. 나이가 조금 들어 보이죠? 맞습니다. 30대였어요. 이 당시에 베키가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이제 대학은 의대를 못 갔으니까 의학 전문 대학원을 가려고 했어요. 베키가.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여러분들 들어봤죠? 샌프란시스코 한 의학 전문 대학원에 시험을 본 겁니다. 그런데요, 그 대학원에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적극적 우대 조치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입학 정원이 100명인데 16명, 즉 16%에 해당하는 인원을 무조건 누구한테 배당을 한 거예요? 소수 인종 학생들한테 할당을 한 겁니다. 사회적 약자니까 소수 인종 사람들은 백인들에 비해서 그동안에 너무나 불리한 교육 여건과 불리한 환경을 견뎌왔죠. 그러니까 똑같이 경쟁하는 건 이 사람들한테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적극적 우대 조치를 통해서 소수 인종에 대한 할당제를 실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백인들에 비해서 낮아도 이 사람들은 이 자기네들끼리 경쟁해서 16% 안에만 들어오면 의학 전문 대학원에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키가요, 시험을 2번인가 봤대요. 2년 연속 봤는데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이 조항 때문에. 그러니까 소수인종 합격한 사람보다 베키가 점수가 더 높은데 이 대학에서 적극적 우대 조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대 조치로 이 소수인종에 대한 할당제를 실시함으로써 자기가 떨어지게 됐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차별을 받았다? 역차별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벌입니다. 자, 그런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가 주 대법원에서는요, 미국에는 주 대법원이 있고요. 이건 여러분들 뭐 중요한 사실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연방 대법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방 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그다음 무슨 법원이 있죠? 대법원이 있는 것처럼 주 대법원이 있고 연방 대법원이 있어요. 주 대법원에서 샌프란시스코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기를 뭐라고 판결을 하냐면요, 이 대학원의 할당제, 다른 말로 쿼터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위헌이다. 위헌한 제도다. 헌법에 위배됐다. 뭐가 위배됐다는 얘기예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위배했다. 이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할당제를 주는 건 차별이다 하고 판단을 내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주제랑은 조금 관련이 없는데요. 선생님, 이 위헌 이런 거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미국은요, 헌법재판소가 따로 없어요.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합니다. 일단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위헌 판결을 딱 내려요. 그러면 대학에서는 적극적 우대 조치로 할당제를 한 건데 그게 위헌이라고 해서 다시 소송을 해요. 그래서 연방 대법원으로 가서 어떻게 됐냐? 인종만으로 선발하는 건 위헌이다 해놓고 and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어퍼머티브 액션은 그래도 필요하다. 굉장히 애매하게 판결을 하는 거예요. 인종만으로 할당제를 실시하는 건 위헌이지만 우리 국가라는 건, 이 사회라는 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적극적 우대 조치 자체는 이건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애매하게 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대법원에서 재판하는 분들도 참 어려웠나 봐요, 이게. 이거를 하자니 오히려 백인들이 역차별을 받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안 하자니 소수 인종에 대한 보호 분명히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특정 인종을 딱 정해놓고 일정한 쿼터, 할당을 정해놓은 건 위헌이지만
그건 잘못됐지만 어퍼머티브 액션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할당제는 사실상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할당제는 없어지지만 어퍼머티브 액션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유명한 무슨 제도? 가산점 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산점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시험을 볼 때 가산점을 준 겁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조금 민감한 얘기인데요.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한테 군필자들한테 공무원 시험을 볼 때 가산점을 줬었어요. 그러니까 불리한 걸 견딘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겠다 하는 게 어퍼머티브 액션, 적극적 우대 조치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수인종들은 적극적 우대 조치를 지지하는 막 시위도 하고요. 이렇게 했었대요. 그런데 그로부터 25년이 흘렀어요. 25년이 흘렀더니 무슨 사건이 생기냐면요. 바바라 그루터 사건이 생겨요. 바바라 그루터. 이 사람 이름인데요. 이분이에요. 자,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아까 뭐 베키 사건, 바바라 그루터 사건, 이 사건을 이해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이 어퍼머티브 액션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요. 이번에는요. 의사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고 법조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스쿨에 입학하고 싶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제 뭐 미시간 대학교라고 합니다. 뭐 중요하진 않고 로스쿨에 입학을 하고 싶었는데 번번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소수인종에 대한 가산점 때문에. 나는 백인이라 가산점을 못 받는데 소수인종이 가산점을 받아서 내가 떨어졌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산드라 데이 오코너 당시 연방 대법관이랍니다. 이 오코너 대법관님께서 뭐라고 판결을 내리냐면요. 이렇게 판결을 내려요. 어렵죠?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자, 이 내용은 즉슨 이런 거예요. 어퍼머티브 액션 필요하다. 그건 국가의 할 일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은 국가가 해야지 누가 하냐. 자, 그리고 특히나 로스쿨 같은 경우는요. 로스쿨 나오면 법조인이 되죠.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지도층이 된단 말이에요. 특히나 많은 수의 로스쿨 출신 사람들이 의원이 되기도 합니다. 국회에 진출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미국은 뭐 양원제라 해서 상원의원, 하원의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 의원들로 진출하는 이 로스쿨 이런 것들은 특히 어퍼머티브 액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회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이런 기관에서 소수인종들을 배제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사회 정책이 소수인종은 무조건 배제시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일수록 특히나 어퍼머티브 액션, 적극적 우대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멋있는 말을 해요.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진짜 멋진 분이에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앞으로 25년 후에는 왜 25년이라 했냐면요. 그 베키 판결 있죠. 그 이후로 2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런 사건이 또 생긴 거잖아요. 앞으로 25년 후에는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불필요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어퍼머티브 액션 이런 거 없이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멋지지 않나요? 멋있죠? 선생님은 이 판결문을 탁 읽었을 때 물론 선생님도 번역본을 읽었습니다만 뭐 가슴속에 팍 오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어쨌든 그 전에 백기 판결에서 적극적 우대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겨뒀더니 그 다음에 가산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회가 점점 소수인종들을 보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소수인종에 대한 권리가 많이 신장되었다. 25년 동안.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필요하다. 그런데 앞으로 25년 후에는 이런 거 없이도 모두가 공평한 출발선에 쓰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너무 멋진 판결이죠. 자,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코너 대법관님의 의도와는 달리 사건이 하나 또 생기는 거예요.
텍사스 대학에 가고 싶었던 에비게일 피셔라는 이분이에요. 2014년 언제죠? 지금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게 판결 중에 있어요. 재판 중에 있어요. 비슷한 사건입니다. 가산점 때문에 내가 자꾸 떨어진다. 백인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 해서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뭐 암기하고 이럴 내용은 아니고요.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는 분명히 필요한데 보호를 했더니 그 보호에서 소외되는 다른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선생님도 답을 찾는 중이고요. 여러분도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적 약자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자, 그 다음에 간단한 주제인데요. 지역 격차가 있어요. 지역 격차. 자, 요거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지역 격차는 왜 발생한다?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요. 왜 발생한다고 나와 있냐면요. 성장 거점 개발 때문이래요. 성장 거점 개발. 도대체 이게 뭐냐? 자, 우리가 지역을 개발할 때 우리가 국토를 뭐 개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역 개발할 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지역이 있어요. 지역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 개발에 살 수 있는 비용이 자금이 100억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100억을 이렇게 하는 거죠. 한 곳에다가 그냥 집중적으로 100억을 한 곳에다가 쏟아붓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다가 100억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럼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다가 1억, 여기다가 3억, 여기다 2억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지역을 개발하는 방식이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성장의 거점에 집중 투자하는 개발이다. 그래서 성장 거점 개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장 거점이 어디죠? 여기예요.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때려 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지역들은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초고속 카메라가 워낙 잘 발달해 있으니까 상상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물방울을 하나 뚝 떨어뜨립니다. 그럼 여기다 통 하고 물방울이 튕기겠죠.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툭 하고 선생님 이마에 붙을까요? 팡팡팡팡팡팡 하고 주변으로 또 튕겨져 나갈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에다가 100억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개발을 하면 이 개발의 효과가 주변 지역으로 팡팡팡팡팡팡팡 주변 지역으로 뻗어나가서 이 지역 전체가 다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하는 방식이 성장 거점 개발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금 전문 용어로 파급 효과라고 합니다. 파급 효과. 좋은 기운이 주변에 파급되는 걸 기대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자, 얘를 이름 뭐라 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붙여보세요. 이름 뭐라 할까요? 균형 개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균형 개발. 그러면 얘의 장점은 뭘까요? 얘의 장점은 뭘까요? 얘의 장점은 일단 균형이죠. 골고루 개발된다 하는 게 장점이에요. 근데 이렇게 분산하면 개발의 효과가 아무래도 좀 떨어지겠죠. 개발의 효과는 어떻게 할 때? 이렇게 한 곳만 집중적으로 개발할 때 개발의 효과가 효율성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이런 개발은 언제 할까요? 돈은 얼마 없는데 빨리 개발해야 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언제예요? 60년대, 70년대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70년대 막 경제 성장을 하려고 막 그랬을 때는 자금도 많지 않았죠. 그럴 때는 거점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쏟아부어서 그 지역을 일단 개발시키는 게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수도권 그리고 부산 또는 뭐 대구 이쪽 라인으로만 주로 개발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타났다는 겁니까? 지역 격차가 나타났다. 그러면 지역 격차를 아무래도 해소시켜야 되겠죠. 왜 지역 격차 해소시켜야 되나요? 지역 격차는 여기는 너무 미어 터져서 문제, 너무 과밀됐고 여기는 너무 빈약해서 문제. 그러니까 골고루 형평성을 좀 맞춰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마침 어제, 이거 진짜입니다. 어제
뉴스를 딱 보다 보니까 아주 기분이 안 좋은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가 있대요.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 있죠. 공장들. 지방으로 이전을 할 때 국가에서 돈을 대주는 거예요. 그냥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한테 너네 지방으로 내려와서 생산해 하면 기업들 입장에서 메리트가 없지요. 그러면 안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을 해가지고요. 돈을 대주면서 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 국가의 보조금 그걸 타내려고 서류를 막 위조해가지고요. 가지도 않으면서 공장을 간 것처럼 꾸며서 보조금을 타내고 이런 회사들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정책을 시행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편법을 써서 국민들의 혈세를 그렇게 가로채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심지어 지방에 있는 한 도시는요. 많이 유치했다고 막 표창도 받고 그랬대요.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많이 유치했다고 표창 받고 그랬는데 그 기업들 유치한 기업들 중에 절반이 몇 개월 만에 다 문 닫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허위죠, 허위.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거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본 문제 43페이지에 10번이에요. 다음은 여성 고용 할당제에 대한 갑과 을의 입장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옳은 것은 자, 현대 사회에서 여성 차별의 관행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여성은 능력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대요. 그래서 여성 고용 할당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여성에 대한 뭐죠?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을은요. 여성 고용 할당제는 고용된 여성보다 능력이 있는 남성이 고용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 실시돼서는 안 된다. 여성 고용 할당제가 가져올 뭐를 우려하고 있다?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 아까 베키 판결 봤죠? 베키 판결 봤죠? 소수 인종에게 어퍼머티브 액션을 부여했더니 오히려 백인들이 역차별을 받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기억 볼까요? 갑은 평등권 실현보다 여성의 고용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자, 여러분들 얼핏 보면 여성의 고용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네?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갑은 여성들한테 고용 할당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보고 있나요? 여성이 지금 고용시장에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 평등을 위해서 여성 고용 할당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등권 실현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성 고용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거 아주 좋은 문제예요. 이건 틀렸다. 자, 그 다음 니은. 갑은 고용에서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렇고 있죠. 여성이 지금 그렇고 있죠. 그러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을은 여성 고용 할당제가 역차별을 야기한다고 보고 있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을이 여성의 사회 진출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나요? 그래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 격차 해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포커스는 무게중심은 어디 쪽에 있나요? 사회적 약자 보호 쪽에 있죠. 전체적인 흐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은 진짜 중요한 시간입니다. 심화 문제 풀고 건쌤의 선물 기다리고 있고요. 자료실에 문제 다운 받으셔서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